어른의 인간관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 보세요. 요즘 친구 만나고 나면 기분이 어떠세요? 예전처럼 즐겁나요? 아니면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상하게 텁텁하고 뭔가 찝찝한 기분 드세요?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60대 넘어가면 저부터 특히 그렇습니다. 사람은 많이 만나는데 만나고 나면 왜 이렇게 피곤한지, 대화하다가 상대방이 툭 던진 말 한마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 있잖아요. 나한테 지금 저런 말을 하네. 나이 들었다고 무시하나? 만만하게 보나? 표정은 괜찮은 척 관리하지만 속으로는 하가 치밀어 오릅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나요. 아, 내가 그때 이렇게 말할 걸. 왜 가만히 있었지? 며칠이 지나도 그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근데 더 화나는 건 뭔지 아세요? 나도 모르게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심코 던진 내 말 한마디에 상대방 표정이 굳어지는 거 보면 아차 싶어요. 아, 내가 또 실수했구나. 왜 나는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할까? 이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멀어지는 거 아닌가? 정말 속상합니다. 나이 들수록 편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더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작년 가을 제가 도쿄에 잠깐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74세 할머니 한 분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옆자리에 앉으셨는데 친구분들과 이야기하시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뭔가 달랐습니다. 우리랑 완전히 달랐어요. 말투도, 분위기도, 표정도. 그래서 용기 내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편안해 보이냐고. 친구들 만나서 싸우거나 속상한 일 없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원칙을 지키거든요. 원칙이요. 대체 무슨 원칙이길래 70대가 넘어서도 관계가 이렇게 편할까요? 저는 그날 2시간 넘게 그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충격받았습니다. 아, 우리가 몰랐던 게 이거였구나. 우리가 평생 놓치고 살았던 게 바로 이거였구나. 그분뿐만 아니었습니다. 교토에서 만난 70대 할아버지, 오사카에서 본 68세 여성분, 전부 다 똑같았어요. 교토에서 만난 70대 할아버지. 처음엔 뭐가 다른지 정확히 몰랐어요. 그냥 막연하게 뭔가 다르다는 느낌만 들었죠. 며칠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번개 맞은 것처럼 깨달았어요. 아, 이거였구나. 일본 시니어들은 우리가 평생 놓치고 살았던 이것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말 때문에 후회하는 일이 사라집니다. 상대방한테 상처받는 일도 줄어듭니다. 오해도 안 생깁니다. 그냥 편해져요. 사람 만나는 게 그냥 편안해지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친구 만나고 집에 오는 길에 후회한 적, 내가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자책한 적, 상대방 말에 상처받아서 며칠을 끙끙 앓은 적 있으시죠? 그럼 이 영상 끝까지 보세요. 일본 시니어들이 지키는 그 원칙, 지금부터 하나하나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재능도 필요 없어요.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내일부터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70대든 80대든 상관없어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아, 관계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사람 만나는 게 이렇게 편할 수가 있구나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본 시니어들이 평생 지키는 그 원칙, 지금 공개합니다. 어른의 인간관계 채널을 구독해 두시면 어디에서도 쉽게 들을 수 없는 삶의 지혜를 평생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첫 번째, 교토의 한 카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 70대로 보이는 여성 3분이 앉으셨습니다. 한국에서도 흔히 보는 풍경이죠. 친구들끼리 모여서 차 한잔하는 모습. 저는 별 생각 없이 책을 읽고 있었는데 문득
그분들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이상했습니다. 뭔가 우리나라 어르신들과 분위기가 달랐어요. 한국 같으면 여러 명이 동시에 말하고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한 분씩 차례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짧게. 한 분이 말을 끝내면 다른 분이 말씀하시고, 또 그분이 끝나면 또 다른 분이 말씀하시고, 마치 규칙이라도 있는 것처럼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신기해서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분들이 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며느리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여기서부터 길어지잖아요.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지, 그때 내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그래서 기분이 어땠는지 한참을 설명하죠. 근데 이 할머니는 딱 거기까지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차를 드시더라고요. 그러자 옆에 계신 분이 물어보셨어요. 어떤 말이었어요? 그제야 첫 번째 할머니가 한 문장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집안일을 좀 줄이라고 하더라고요. 끝입니다. 더 이상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변명도 없고 해명도 없고 감정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만 딱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차이구나. 일본 시니어들은 말을 이렇게 짧게 하는구나. 우리는 하나를 말하면서 10가지를 설명하는데 이분들은 하나만 딱 말하는구나.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할머니가 대답하셨어요. 며느리 마음도 이해가 되네요. 이것도 딱 한 문장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왜 그랬을지, 며느리 입장에서는 어땠을지, 이런 긴 설명 없었어요. 그냥 짧게 공감만 표현하신 겁니다. 그러자 첫 번째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줄이기로 했어요. 끝입니다. 결론까지 딱 한 문장. 저는 그 대화를 듣는 내내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최소 10분은 걸릴 대화였거든요.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고, 나는 이렇게 느꼈고, 사실은 며느리도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속상하고, 근데 생각해보니 며느리 말도 맞고,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이 이어지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딱 필요한 말만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 공감 하나, 결론 하나, 그리고 끝.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일본 시니어들이 관계에서 지키는 첫 번째 원칙. 그건 바로 말을 짧게 하는 거였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다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변명도, 해명도, 감정 토로도 하지 않습니다. 딱 필요한 말만 한 문장으로 끝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일본 시니어들은 말을 이렇게 짧게 할까요?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긴 말은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젊을 때는 설명을 많이 하면 이해를 잘 시키는 것 같지만 60대가 넘어가면 다릅니다. 설명이 길어질수록 변명처럼 들립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진심이 희석됩니다. 이것저것 다 말하려고 하면 정작 중요한 게 묻혀버립니다. 그래서 일본 시니어들은 60대부터 말하는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합니다. 필요한 것만 말합니다. 한 문장으로 끝냅니다. 그게 상대방에게 훨씬 명확하게 전달된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이 짧으면 실수할 일도 줄어듭니다. 말이 길어지면 중간에 쓸데없는 말이 끼어듭니다. 안 해도 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방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이 튀어나옵니다. 근데 말을 짧게 하면 그런 일이 거의 없어집니다. 딱 필요한 말만 하니까 실수할 틈이 없는 겁니다. 교토 카페에서 본 그 할머니들처럼요. 사실만 말하고 공감만 하고 결론만 내리면 끝. 그 사이에 감정을 상하게 할 말이 끼어들 틈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만나고 나서도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말 때문에 후회할 일이 없었던 거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힘든 이유,
말 때문에 자꾸 후회하는 이유. 그건 말을 너무 많이 해서였구나. 필요하지 않은 말까지 다 하려고 해서였구나. 일본 시니어들은 그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말은 짧을수록 좋다. 말은 명확할수록 좋다. 말은 적을수록 관계가 편하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렇게 삽니다. 말을 짧게, 명확하게, 단정하게. 그게 첫 번째였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남아 있었습니다. 말을 짧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하는 방식은 더 중요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오사카의 한 서점에서 본 장면입니다. 저는 책을 고르고 있었는데 계산대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직원에게 말씀하셨어요. 죄송한데요. 이 책 재고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겠어요? 딱 이 한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멈칫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말할까 생각해 봤거든요. 저기요. 이 책 있어요. 아니면 이 책 있나? 좀 봐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죄송한데요. 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확인해 주시겠어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요청도 아니었습니다. 협조를 구하는 말투였습니다. 직원은 밝게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바로 확인해 드릴게요. 그리고 곧바로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재고를 찾아주셨어요. 제가 놀란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책을 받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감사합니다. 짧고 명확했습니다. 당연한 서비스를 받은 게 아니라 도움을 받았다는 태도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차이구나. 일본 시니어들은 부탁할 때도 이렇게 하는구나. 우리는 나이가 들면 뭔가 당당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딱딱 끊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게 품이 있어 보인다고 여깁니다. 근데 일본 시니어들은 정반대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공손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부드러워집니다. 하지만 결코 굽신거리지는 않습니다.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공손하되 당당합니다. 낮추되 굽히지 않습니다. 부드럽되 명확합니다. 저는 그날 오사카에서 이런 장면을 여러 번 봤습니다. 카페에서 주문할 때도, 길을 물어볼 때도,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도 일본 시니어들은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주시겠어요? 도와주시겠어요? 확인해 주시겠어요? 해줘요. 가 아니었습니다. 해주세요. 도 아니었습니다. 해주시겠어요? 였습니다. 이 미묘한 차이가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말하는 게 중요할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협조, 요청 화법이라고 부릅니다. 명령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해결하자고 제안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으로 말하면 상대방의 협조 의지가 3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서 돕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해줘 라고 하면 명령입니다. 해주세요 라고 하면 요청입니다. 하지만 해주시겠어요? 라고 하면 협조입니다. 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우리나라 시니어들은 이걸 잘 모릅니다. 나이가 들면 대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보다 어린 사람한테는 편하게 말해도 된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저기요. 이거 좀 해줘요. 이거 좀 가져다 주세요. 이거 확인 좀 해봐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의 없는 말도 아닙니다. 하지만 일본 시니어들의 말투와 비교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해야 한다는 느낌을 줍니다. 일본 시니어들은 상대방이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 차이 때문에 받는 사람의 기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본인도 달라집니다. 공손하게 말하면 상대방도 공손하게 대합니다. 부드럽게 말하면 상대방도 부드럽게 응합니다. 존중하면 존중받습니다. 서점에서 본 그 할아버지처럼요.
직원은 그 할아버지를 정말 정중하게 대했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먼저 정중하게 대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일본 시니어들이 지키는 두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부탁할 때는 명령하지 말고 협조를 구하라. 낮추되 굽히지 마라. 공손하되 당당하라. 그러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수평이 됩니다. 나이로 누르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됩니다. 그게 훨씬 편합니다. 그게 훨씬 오래 갑니다. 일본 시니어들은 그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70대가 넘어도 80대가 넘어도 사람들이 그분들을 좋아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존경하는 게 아니라 말투 때문에 존경하는 겁니다. 저는 그날 오사카 서점을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공손하면서도 당당할 수 있을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끝에 쉬겠어요. 늘 붙이기만 하면 됐으니까요. 해줘요. 늘 해주시겠어요. 뭐 바꾸기만 하면 됐으니까요. 단어 하나, 말투 하나만 바꾸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엄청났습니다. 관계가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나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공손하게 말하면 내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협조를 구하면 관계도 부드러워집니다. 그게 일본 시니어들이 사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더 놀라운 게 있었습니다. 바로 거절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도쿄의 한 공원에서 본 일입니다.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데 옆에서 시니어 두 분이 대화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책을 읽는 척하면서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 70대 여성분이 옆분께 말을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음 주 모임에는 참석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상대방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러자 그 여성분이 대답하셨습니다.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서요.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왜 못 오는지, 무슨 일인지, 어디를 가는지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상대방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죠. 알겠어요. 다음에 또 봐요. 그리고 두 분은 밝게 웃으면서 헤어지셨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어땠을까요? 다음 주에 못 올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상대방이 묻잖아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그럼 설명해야 합니다. 사실 손주를 봐줘야 해서요. 아니면 병원에 가야 해서요. 이렇게 이유를 대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이해할 테니까요. 거절하는데도 허락을 받아야 하는 느낌입니다. 근데 일본 시니어는 달랐습니다.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일정이 있다. 그것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며칠 뒤에 또 다른 장면을 봤습니다. 한 카페에서 두 분이 대화하고 계셨는데 한 분이 제안을 하셨어요. 다음 달에 온천 여행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상대방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그때는 어려울 것 같아요. 첫 번째 분이 물었습니다. 다른 약속 있으세요? 그러자 두 번째 분이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 시기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역시 구체적인 이유는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돈이 부담스러운 건지, 시간이 부담스러운 건지, 함께 가는 사람이 부담스러운 건지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첫 번째 분도 더 이상 묻지 않으셨어요.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군요. 다음 기회에 또 이야기해요. 그리고 화제를 바꾸셨습니다. 둘 사이의 분위기는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거절했는데도 관계가 전혀 틀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일본 시니어들의 거절 방식이 특별한 이유를요. 이분들은 거절할 때 세 단계를 거칩니다. 첫째, 먼저 감사를 표현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생각해 주셔서 감사해요. 거절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의 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둘째, 이유를 간단하게만 말합니다. 그날은 어려울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서요. 그 시기는 부담스러워요.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길게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딱 한 문장으로 끝냅니다. 셋째, 관계는 유지합니다. 다음에 꼭 함께하고 싶어요. 다음 기회에 또 이야기해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거절하지만 관계를 끊지는 않습니다. 문을 닫지만 아예 잠그지는 않는 겁니다. 이 세 단계 때문에 거절해도 관계가 유지되는 겁니다. 우리는 거절할 때 너무 많이 설명합니다. 미안해서 이것저것 다 말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어렵고 이런 사정이 있고 길게 말할수록 상대방도 불편해집니다. 변명처럼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안 해도 될 말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틀어지는 겁니다. 일본 시니어들은 그걸 압니다. 거절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유가 아니라 태도라는 거요.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중합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명확합니다. 관계를 끊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계는 확실히 합니다. 그게 품위 있는 거절이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매한 거절이 가장 관계를 망친다고요. 아, 그날은 좀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한번 봐야 할 것 같고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기대를 합니다. 혹시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확인하고 물어보고 기다립니다. 그러다 결국 안 되면 그때 서운함이 생깁니다. 근데 처음부터 명확하게 거절하면 어떨까요? 그날은 어렵습니다. 라고 딱 잘라 말하면요. 상대방도 깔끔하게 받아들입니다.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편한 겁니다. 일본 시니어들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거절은 나쁜 게 아니라 정직한 거라는 거요. 거절했다고 관계가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관계는 거절해도 유지된다는 거요. 그래서 이분들은 60대가 넘어가면서 거절하는 법을 배웁니다. 미안해하지 않고 거절하는 법. 죄책감 없이 경계를 치는 법.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내 선택을 지키는 법. 그게 세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거절할 때는 명확하게, 하지만 정중하게. 이유는 간단히, 하지만 관계는 유지하라. 그러면 거절해도 관계는 절대 틀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건강해집니다.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관계가 되니까요.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힘든 이유 중 하나가 거절을 못해서라는 거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고,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고, 그러다 보면 관계가 의무가 됩니다. 의무가 되면 피곤해집니다. 피곤해지면 멀어집니다. 일본 시니어들은 그걸 막는 겁니다. 명확한 거절로요. 그런데 이분들에게는 더 놀라운 게 있었습니다. 바로 화를 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교토의 한 레스토랑에서 본 일입니다. 저는 저녁을 먹으러 들어갔는데 옆 테이블에 70대 부부가 앉아 계셨습니다.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데 음식이 30분이 넘도록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답답한데 그분들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직원을 부르셨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실례합니다.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주문한 음식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직원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할아버지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조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끝이었습니다.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으셨습니다. 짜증을 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사실만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이 아직 안 나왔다. 기다렸다. 확인해달라. 세 문장으로 끝이었습니다. 근데 그 세 문장이 얼마나 명확했는지 모릅니다.
직원은 바로 주방으로 뛰어갔고 5분 뒤에 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과까지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받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 30분을 기다렸으면 화가 났을 겁니다. 직원을 부를 때도 목소리가 높아졌을 거예요. 야, 음식이 왜 이렇게 안 나와? 주문한 지 얼마나 됐는데 다른 테이블은 다 나왔잖아. 이렇게 쏟아냈을 겁니다. 감정이 먼저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달랐습니다. 감정을 먼저 내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사실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지만 불만은 분명히 전달하셨습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았지만 문제는 명확히 지적하셨습니다. 저는 며칠 뒤 비슷한 장면을 또 봤습니다. 한 카페에서 주문이 잘못 나왔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는데 뜨거운 아메리카노가 나온 겁니다. 75세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직원을 불러 말씀하셨어요. 죄송한데요.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아이스로 주문했는데 뜨거운 것이 나왔네요. 직원이 깜짝 놀라며 사과했습니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바꿔주시겠어요? 역시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짜증을 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상황을 말씀하시고 부탁하셨습니다. 근데 그 태도가 얼마나 단호했는지 모릅니다. 부드럽지만 명확했습니다. 정중하지만 확실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일본 시니어들이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을요. 이분들은 화에 대해 품위 있게 냅니다. 불만을 말하되 정중하게 말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나 전달법이라고 부릅니다. 너 때문에 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느낀다. 뭐 말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늦어? 가 아니라 기다렸습니다. 로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 첫째, 상대방이 방어하지 않습니다. 공격받는다고 느끼지 않으니까요. 둘째, 문제가 명확해집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이 먼저 전달되니까요. 셋째, 해결이 빨라집니다. 상대방이 즉시 행동하니까요. 우리는 화를 낼 때 감정부터 터뜨립니다. 참다가 한꺼번에 폭발합니다. 그러면 정작 중요한 문제는 묻히고 감정 싸움만 남습니다. 일본 시니어들은 다릅니다. 참지 않습니다. 즉시 말합니다. 하지만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먼저 말합니다. 레스토랑 할아버지처럼요. 음식이 안 나왔다는 사실, 기다렸다는 사실, 확인해달라는 요청, 감정은 그 뒤에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근데 이미 문제는 해결되고 있으니 감정이 폭발할 이유가 없습니다. 뇌과학에서도 이걸 설명합니다. 감정을 억압하면 더 강해진다고요. 참으면 참을수록 쌓입니다. 쌓이면 쌓일수록 언젠가 터집니다. 그래서 일본 시니어들은 즉시 표현합니다. 하지만 방식을 바꿉니다. 화내지 않고 말합니다. 소리 지르지 않고 전달합니다. 그게 일본 시니어들의 네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불만이 있으면 즉시 말하되 사실부터 전달하라. 감정을 억누르지 말되 정중하게 표현하라. 화를 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화를 내되 품위 있게 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관계는 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건강해집니다. 서로 솔직해지니까요. 저는 그날 레스토랑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불만이 있을 때 어떻게 말하고 있나? 참다가 폭발하고 있지는 않나? 감정부터 터뜨리고 있지는 않나? 돌아보니 부끄러웠습니다. 일본 시니어들처럼 말할 수 있다면 관계가 얼마나 편해질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는 더 놀라운 게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칭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오사카의 한 카페에서 본 광경입니다.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옆 테이블에 할머니와 손녀로 보이는 두 분이 앉으셨습니다. 손녀가 대학 시험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시험은 어땠어? 손녀가 대답했습니다. 생각보다 잘 봤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매일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더니 그 노력이 결과로 나왔구나. 저는 그 말을 듣고 멈칫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말했을까요? 잘했네. 똑똑하네. 역시 우리 손녀.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결과를 칭찬한 게 아니었습니다. 과정을 칭찬하신 겁니다. 매일 도서관에 갔다는 것. 그 노력이 결과로 나왔다는 것. 구체적으로 본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손녀의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가 봐주셔서 힘이 됐어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또 하나를 배웠습니다. 일본 시니어들의 칭찬은 다르다는 것을요. 며칠 뒤 저는 다른 장면도 봤습니다. 한 공원에서 할아버지와 손자가 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자가 공을 잘 찼습니다. 할아버지가 박수를 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방금 그 슛, 발목 각도가 정말 좋았어. 또 구체적이었습니다. 잘했어. 가 아니라 발목 각도가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대충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정확히 무엇이 좋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손자는 신이 나서 계속 연습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왜 일본 시니어들의 칭찬이 진심으로 들리는지를요. 우리는 칭찬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잘했어. 대단해. 훌륭해. 좋아. 짧고 간단합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잘 안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너무 일반적이니까요. 누구한테나 할 수 있는 말이니까요. 일본 시니어들은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칭찬합니다. 무엇이 좋았는지 정확히 말합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이 압니다. 아, 이 사람이 나를 진짜 봤구나.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구나. 심리학 연구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칭찬이 막연한 칭찬보다 2배 이상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칭찬은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봤다는 증거, 정말로 관심 있다는 증거, 그래서 진심이 전달되는 겁니다. 저는 도쿄에서 이런 장면도 봤습니다. 한 카페에서 70대 두 분이 대화하고 계셨습니다. 한 분이 뜨개질한 목도리를 보여주셨어요. 다른 분이 칭찬하셨습니다. 이 색 조합, 정말 센스 있으시네요. 파란색과 회색이 이렇게 잘 어울리는 줄 몰랐어요. 역시 구체적이었습니다. 예쁘다, 가 아니라 색 조합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색과 어떤 색이 잘 어울리는지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목도리를 뜬 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알아봐 주셔서 기뻐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알아봐 주셔서. 그게 칭찬의 핵심이었습니다. 일본 시니어들은 그걸 압니다. 칭찬은 단순히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알아봐 주는 거라는 거요. 무엇을 애썼는지, 무엇이 달라졌는지, 무엇이 특별한지 그걸 정확히 짚어서 말해주는 게 진짜 칭찬이라는 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일본 시니어들은 결과보다 과정을 칭찬합니다. 똑똑하다, 가 아니라 노력했다. 잘생겼다, 가 아니라 건강 관리를 잘한다. 성공했다, 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았다. 왜 그럴까요? 결과는 운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정은 순전히 그 사람의 것입니다. 과정을 칭찬하면 그 사람의 노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훨씬 큰 힘이 됩니다. 도서관에 매일 간 손녀처럼요. 할머니가 결과를 칭찬한 게 아니라 매일 도서관에 간 노력을 칭찬했을 때 손녀는 자신이 한 일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을 겁니다. 그게 진짜 칭찬의 힘입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칭찬을 잘 못하는 이유를요. 대충 하니까, 일반적으로 하니까, 결과만 보니까, 일본 시니어들처럼 구체적으로 과정을 보면서 칭찬하면 어떨까요? 관계가 얼마나 달라질까요? 그게 5번째 원칙이었습니다. 칭찬할 때는 구체적으로, 과정을 중심으로, 그러면 진심이 전달됩니다. 관계가 깊어집니다.
상대방이 진짜 인정받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일본 시니어들에게는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듣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도토의 한 찻집에서 본 모습입니다. 저는 말차를 주문하고 앉아 있었는데 옆 테이블에 70대 여성 두 분이 계셨습니다. 한 분이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요즘 아들이 직장 때문에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자 옆 분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듣고만 계셨습니다. 첫 번째 분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직을 할까 고민 중인데 나이도 있고 해서 쉽지 않나 봐요. 두 번째 분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고민되시겠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조언하지 않으셨습니다. 해결책을 제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듣고 공감만 하셨습니다. 첫 번째 분이 한참을 더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야기하니까 좀 시원하네요. 두 번째 분은 미소 지으시며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어땠을까요? 아들이 고민이 많다고 하면 바로 조언이 쏟아지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하면 어떻겠니? 내 생각엔 말이야. 이런 식으로 말이 길어집니다. 근데 이 할머니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들어주셨습니다. 듣고 공감해 주셨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며칠 뒤 비슷한 장면을 또 봤습니다. 한 공원 벤치에서 두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습니다.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요즘 무릎이 아파서 산책도 힘들어요. 옆 분이 대답하셨습니다. 힘드시겠어요. 그리고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병원에 가봤냐고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약을 먹어보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운동을 하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힘드시겠다. 그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첫 번째 할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나이가 드니까 이것저것 다 아프네요. 두 번째 할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게요. 역시 짧은 공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할아버지의 표정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말을 하면서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조언을 원하는 게 아니구나. 그냥 들어주길 원하는구나. 심리학자들도 같은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대화할 때 원하는 건 해결책이 아니라 공감이라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다고 합니다. 60대가 넘어가면 이미 인생을 많이 살았습니다. 해결책은 대부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말할 곳이 필요한 겁니다.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조언하려고 합니다. 상대방 이야기를 다 듣기도 전에 끼어듭니다. 내 경험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내가 아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말을 멈춥니다. 어차피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 거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관계가 멀어지는 겁니다. 일본 시니어들은 다릅니다. 듣습니다. 그냥 듣습니다. 중간에 끼어들지 않습니다. 조언하지 않습니다.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듣습니다. 그리고 짧게 공감합니다. 힘드시겠어요? 고민되시겠어요? 그러시군요. 이 세 마디면 충분합니다. 상대방은 그것만으로도 위로받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만으로도 고맙습니다. 저는 도쿄에서 한 카페에 갔을 때도 비슷한 장면을 봤습니다. 75세쯤 되어 보이는 두 분이 대화하고 계셨습니다. 한 분이 손주 이야기를 하셨어요. 요즘 손주가 학교 가기 싫어한대요. 다른 분이 물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분이 대답하셨습니다. 친구들이랑 안 맞나 봐요. 두 번째 분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손주 마음이 힘들겠네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선생님한테 이야기해보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손주 마음을 헤아려 주셨습니다. 첫 번째 분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러게요. 마음이 아파요. 두 분은 그렇게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긴 설명도
조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배웠습니다. 경청이 뭔지를요. 경청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는 겁니다. 내 이야기를 준비하지 않는 겁니다. 조언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온전히 듣는 겁니다. 그리고 공감하는 겁니다. 일본 시니어들은 그걸 압니다. 듣는 게 사랑이라는 거요. 말하게 해주는 게 존중이라는 거요. 그래서 이분들은 말을 아낍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는 더욱 아낍니다. 끼어들지 않습니다. 평가하지 않습니다. 조언하지 않습니다. 그냥 듣습니다. 그게 6번째 원칙이었습니다. 들을 때는 온전히 듣고 조언은 요청받을 때만. 공감 한마디면 충분하다. 그러면 상대방은 마음을 엽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관계는 깊어집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힘든 이유 중 하나가 너무 많이 말해서라는 거요. 상대방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아서라는 거요. 일본 시니어들처럼 듣는다면 관계가 얼마나 편해질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는 마지막 비밀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말하지 않는 용기였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7번째, 도쿄의 한 가족 식당에서 본 장면입니다. 저는 저녁을 먹으러 들어갔는데 옆 테이블에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머니와 40대쯤 되어 보이는 딸, 그리고 손주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딸이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할머니가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어요. 잘 지내고 있어. 딸이 또 물었습니다. 혼자 계시는데 불편한 건 없으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괜찮아. 그리고 조용히 음식을 드셨습니다. 딸이 계속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집값이 어떻고, 동네에 새로운 가게가 생겼고, 날씨가 추워졌고. 할머니는 그냥 듣고만 계셨습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거나 그렇구나 라고만 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어땠을까요? 딸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어머니도 말씀이 많아지잖아요. 그건 내가 더 잘 알지. 저번에도 그랬잖아. 너희들은 몰라도 내가 봤을 때는 말이야. 이렇게 말이 길어집니다. 근데 이 할머니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딸의 이야기를 듣기만 하셨습니다. 본인 의견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조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충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듣고 끄덕이셨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일어서면서 딸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만나서 좋았어요. 할머니가 딸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나도 좋았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긴 말도, 당부도, 잔소리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일본 시니어들은 말을 아낀다는 거요. 특히 하지 않아도 될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요. 며칠 뒤 저는 다른 장면도 봤습니다. 한 공원에서 70대 세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한 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의가 없어요. 다른 두 분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첫 번째 분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지하철에서도 자리를 안 양보하고. 역시 두 분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첫 번째 분도 말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세 분은 그냥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일본 시니어들은 동의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다는 거요. 반박하지도 않습니다. 논쟁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침묵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일본 시니어들은 이렇게 말을 아낄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불필요한 말은 관계를 해친다고요. 충고는 듣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평가는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합니다. 비교는 관계를 틀어지게 만듭니다. 자랑은 거리를 만듭니다. 변명은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이 5가지는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할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주 합니다.
무심코 합니다. 좋은 의도로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일본 시니어들은 그걸 압니다. 그래서 말을 아끼는 겁니다. 식당에서 본 그 할머니처럼요. 딸에게 충고하고 싶었을 겁니다. 이렇게 살라, 저렇게 하라,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참으셨습니다.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관계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아시니까요. 공원에서 본 두 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젊은이들 예의 없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반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침묵으로 답하셨습니다. 그게 더 현명한 거라는 걸 아셨으니까요. 저는 교토의 한 찻집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봤습니다. 세 분의 할머니가 앉아 계셨는데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요즘 승진했어요. 다른 두 분이 축하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어떻고, 우리 손주는 어떻고, 이런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축하해주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셨습니다. 비교하지 않으셨습니다. 자랑 경쟁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자랑이 자랑을 부르잖아요. 한 사람이 자랑하면 다른 사람도 자랑하고, 그러다 보면 누가 더 잘났나 비교하게 되고, 결국은 기분이 안 좋아지는 사람이 생깁니다. 근데 일본 시니어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상대방 자랑을 듣고 축하해주고 끝. 본인 자랑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걸 아셨던 겁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자는 침묵할 때를 알고 어리석은 자는 항상 말한다. 일본 시니어들은 현자였습니다.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를 구분하셨습니다. 충고하고 싶을 때 침묵하셨습니다. 비교하고 싶을 때 침묵하셨습니다. 자랑하고 싶을 때 침묵하셨습니다. 평가하고 싶을 때 침묵하셨습니다. 변명하고 싶을 때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이 관계를 지켰습니다. 그 침묵이 품격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7번째 원칙이었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말은 하지 마라. 침묵도 선택이다. 말을 아끼는 게 존중이다. 그러면 관계는 편안해집니다. 불필요한 갈등이 사라집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게 됩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힘든 이유, 말을 너무 많이 해서라는 거려. 안 해도 될 말까지 다 해서라는 거려. 일본 시니어들처럼 침묵할 수 있다면 관계가 얼마나 편해질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진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말의 단정함이 관계의 품격이라는 것. 그 이야기 지금부터 마무리하겠습니다. 8번째, 결국 깨달은 것. 저는 일본에서 일주일을 보내면서 수십 명의 시니어를 봤습니다. 카페에서, 공원에서, 식당에서, 거리에서 그분들의 대화를 듣고 행동을 보고 관계를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일본 시니어들이 지키는 것, 그건 단순히 말을 잘하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태도였습니다. 도쿄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그동안 본 장면들을 떠올렸습니다. 교토 카페에서 짧게 말하던 할머니들, 오사카 서점에서 공손하게 부탁하던 할아버지, 공원에서 명확하게 거절하던 여성분, 레스토랑에서 품위 있게 불만을 말하던 분, 카페에서 구체적으로 칭찬하던 할머니, 찻집에서 조용히 듣기만 하던 분, 식당에서 침묵을 지키던 할머니.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말을 아낀다는 것, 필요한 말만 한다는 것, 명확하게 말한다는 것, 정중하게 말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말에 책임을 진다는 것. 한마디로 정리하면 단정함이었습니다. 말의 단정함. 일본 시니어들은 60대가 넘어가면서 이걸 배웁니다. 말을 단정하게 하는 법을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말이 관계를 좌우한다는 걸 아니까요. 젊을 때는 말을 많이 해도 용서됩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60대가 넘어가면 다릅니다. 한마디가 관계를 결정합니다. 한 번의 실수가 오래갑니다. 회복할 기회가 적습니다.
그래서 일본 시니어들은 조심합니다. 말을 신중하게 합니다. 필요한 말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단정하게 합니다.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말이 적은 사람이 인간관계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이 적으면 실수도 적기 때문입니다. 오해도 적습니다. 갈등도 적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마디 한마디가 무게를 갖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의 말은 가볍습니다. 말이 적은 사람의 말은 무겁습니다. 일본 시니어들은 그걸 압니다. 그래서 말을 아끼는 겁니다. 저는 기차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 시니어들과 뭐가 다를까? 본질적으로 뭐가 다를까?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말을 많이 하는 게 좋다고 배웠다는 것. 말을 잘하는 게 능력이라고 생각한다는 것. 침묵하면 답답한 사람이라고 여긴다는 것. 근데 일본 시니어들은 정반대였습니다. 말을 적게 하는 게 품격이라고 배웠습니다. 침묵할 줄 아는 게 지혜라고 여깁니다. 듣는 게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차이가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국 시니어는 말이 많아질수록 관계가 복잡해집니다. 일본 시니어는 말이 적어질수록 관계가 단순해집니다. 한국 시니어는 나이 들수록 외로워집니다. 일본 시니어는 나이 들수록 편안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말 때문입니다. 말하는 방식 때문입니다.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나도 바꿔보자. 일본 시니어들처럼 말해보자. 짧게 말하자. 명확하게 말하자. 정중하게 말하자. 필요한 말만 하자. 침묵할 줄 알자. 그게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평생 길게 말하던 습관을 바꾸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이 아니라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말을 짧게 하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조언하려는 걸 참으면 됩니다. 듣는 데 집중하면 됩니다. 하루에 하나씩만 바꿔도 됩니다. 오늘은 말을 짧게 해보자. 내일은 조언을 참아보자. 모레는 듣기만 해보자. 그렇게 하나씩 바꾸다 보면 일주일 뒤에 느껴질 겁니다. 관계가 조금 편해졌다는 걸. 한 달 뒤에는 더 확실히 느껴질 겁니다. 사람 만나는 게 예전보다 부담스럽지 않다는 걸. 1년 뒤에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말 때문에 후회하는 일이 거의 없어질 겁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일본 시니어들은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의 힘을 아는 사람들, 침묵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관계의 본질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말을 아꼈습니다.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단정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이 시니어들이 사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70대가 넘어도 80대가 넘어도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돌아온 뒤 제 말하는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설명을 줄였습니다. 조언을 참았습니다. 듣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침묵을 연습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말을 아끼려니 답답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느꼈습니다. 관계가 정말로 편해진다는 것을, 말 때문에 후회하는 일이 줄어든다는 것을,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것을. 말을 아끼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필요한 말만 하면 후회도 줄어듭니다. 단정하게 말하면 관계도 단정해집니다. 그게 일본 시니어들이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말의 단정함이 곧 관계의 품격이라는 것. 말을 아끼는 게 곧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라는 것. 침묵할 줄 아는 게 곧 지혜라는 것. 지금까지 말한 7가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말은 짧게, 명확하게. 둘째, 부탁할 때는 공손하되 당당하게. 셋째, 거절할 때는 명확하되 정중하게. 넷째, 불만이 있으면 즉시, 하지만 품위 있게. 다섯째, 칭찬할 때는 구체적으로, 과정을 중심으로. 여섯째, 들을 때는 온전히 듣고, 조언은 요청받을 때만. 일곱째, 하지 않아도 될 말은 하지 마라. 이 7가지가
일본 시니어들의 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60대가 넘어도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바꿔보세요. 오늘은 말을 짧게 해보세요. 내일은 듣기만 해보세요. 모레는 조언을 참아보세요. 그렇게 하나씩 바꾸다 보면 관계가 달라질 겁니다. 노후가 편안해질 겁니다. 단정하게 말하는 것. 그것이 품격 있는 노후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더욱 품격 있는 인생에 한 걸음 다가가신 시청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어른의 인간관계는 인생에 도움되는 진짜 지혜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